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오늘은 1시간 몰아보기 들려드릴게요. 궁궐에서의 금지된 사랑. 조선 한양의 궁궐은 밤의 장막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궐 안뜰은 수백 개의 등불로 물들어 있었고 연회장의 비단 휘장은 가을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지요. 왕실의 연회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고관대작들의 웃음소리와 잔에 부딪히는 술병의 맑은 소리, 그리고 궁녀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뒤섞이며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화려함이 넘쳤지만 신분의 벽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철저히 가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한결은 연회장 한쪽, 낮은 단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는 서민 출신의 악사였지요. 낡은 두루마기를 벗고 궁중 악단의 푸른 옷으로 갈아입은 그의 손은 마치 오래된 벗을 대하듯 가야금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답니다. 24의 나이였지만 그의 연주는 이미 천재라 불릴 만큼 그의 명성은 한양에서 알아줄 정도였어요. 가야금 줄을 튕길 때마다 맑고도 고운 음률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고 듣는 이의 가슴 깊숙한 곳을 울려주곤 하였답니다. 한결의 얼굴은 수수하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깊고 그윽하였지요. 그는 연주에 앞서 손가락 끝으로 가야금의 나뭇결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연인에게 이야기하듯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야금아, 오늘도 내 간절한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어 아름다운 선율로 내 가슴 깊은 곳에 열망을 전해다오. 연회가 절정에 다다랐을 무렵 드디어 한결의 연주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고르며 가야금을 들어 올렸지요. 첫 음이 띵하고 울려 퍼지자 연회장을 가득 메우던 소음은 조용히 가라앉았답니다. 그의 손가락이 줄을 튕길 때마다 음률은 물결처럼 퍼져나갔고 부드럽게 흐르다 어느새 격정적인 가락으로 전환되곤 하였지요. 그것은 마치 바람과 같았고 다시 잔잔해지는 순간은 달빛을 닮아 있었습니다. 고관대작들은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고 궁녀들 또한 발걸음을 멈춘 채 숨을 죽였지요. 심지어 왕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였답니다. 최은비는 연회장 상석, 공주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19살의 그녀는 명문 최씨 가문의 딸로 고운 용모와 단아한 자태로 널리 알려진 규수였지요. 공주의 서연관으로 어릴 때부터 궁궐에 드나들어 연회장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답니다. 연회 자리에 익숙하던 그녀였지만 이날만은 어쩐지 마음이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이한결의 가야금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자 은비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건 그냥 음악이 아니야. 하늘에서 천사들이나 듣는 그런 소리 같아. 어쩜 내 마음이 이렇게 설레지? 그의 연주는 말없이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연주가 끝나자 연회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숙이며 단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손가락에는 가야금 줄에 눌린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답니다. 그는 궁녀가 건네준 찬물 한 잔을 받아 마시며 숨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은비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무엇에라도 홀린 듯 발걸음이 악사 이한결의 곁에 가 있었어요. 그리곤 수줍게 말하였지요. 악사 날이 조금 전 연주 참으로 훌륭하였어요. 천상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 같았어요. 은비의 목소리는 맑고도 부드러웠습니다. 한결은 뜻밖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고 말았지요. 그녀의 눈은 달빛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입가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살며시 머물러 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그는 어색하게나마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지요. 평민인 그가 양반 규수와 말을 섞을 기회란 좀처럼 없었으니 어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락은 마치 마음을 속삭이는 듯했어요. 어찌 그런 연주를.
은비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뺨에는 연분홍빛이 은근히 물들었지요.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은비와 혼담이 오가고 있는 장학원을 관리하는 양반 가문의 젊은 관료 윤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화려한 무늬가 수 놓인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으며 눈빛은 매섭고도 냉정하였지요. 은비 아가씨, 이곳에서 뭐 하고 계세요? 빨리 공주님 곁으로 가보시지요.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결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듯 내려다보며 낮고 단호하게 말하였지요. 악사, 연주가 끝났으면 자리로 돌아가고 언제나 본분을 잊지 말게나. 한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으나 가슴 어딘가는 욱신거리는 아픔으로 쿡쿡 찔려오는 듯하였지요. 은비는 태준의 인도로 자리를 떠났지만 몇 걸음 뒤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한결을 바라보았답니다. 그 순간 둘의 시선이 조용히 마주쳤고 짧지만 강렬한 무엇인가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은비의 손은 한복 소매를 꼭 쥐고 있었으며 한결의 손은 다시금 가야금의 줄을 천천히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뒤 한결은 궁궐을 빠져나와 한양의 어두운 골목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야금을 맨 그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지요. 궁에서 본 그 아가씨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그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답니다. 가슴 속에는 그녀의 미소와 태준의 차가운 말이 뒤엉킨 채로 남아있었지요. 한편 은비는 방에 누운 채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흘러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결의 연주를 떠올렸지요. 가야금의 여운이 아직도 귓가에 머물러 있었고 그의 깊고 그윽한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답니다. 악사 나리, 당신의 가야금 소리를 또 듣고 싶군요. 당신의 가야금 소리는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느 순간 은비의 마음속에는 한결의 가야금 소리와 모습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졌답니다. 연애는 며칠간 이어졌고 은비는 공주의 간청으로 그동안 궁궐에서 지내며 연애를 즐기게 되었답니다. 궁궐은 밤이 깊어짐에 따라 서서히 고요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나뭇잎이 미풍에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으며 멀리 어둠을 가르며 울리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답니다. 한결은 정원의 작은 정자 아래 조용히 서 있었지요. 내일 특별히 연주해야 할 곡이 마음에 쓰여 조용한 정자에서 내일 연주해야 할 곡에 심취해 연주하고 있었답니다. 맑고도 깊은 음률이 어둠 속 정원에 퍼져나갔고 가락은 부드럽게 번지다가 이내 격정을 품고 일렁이더니 다시 고요로 스며들었지요. 그의 연주는 마치 마음의 비밀을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이 연주가 부디 당신께 닿기를. 한결은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속삭였지요. 한편 오랜만에 궁궐에서 밤을 지새우게 된 은비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호 너머로 달빛이 은은히 쏟아졌고 환청인지 모를 가야금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간지리고 있었지요. 지금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는 혹시 악사 나리일까? 은비의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정돈하고는 조심스레 방을 나섰지요. 가야금 음률 소리를 따라 발길이 옮겨졌고 어느새 누군가 가야금을 연주하는 정자로 향하여 은비의 발길이 멈추어 섰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한결이었어요. 한결은 그녀를 발견하자 연주를 멈추었고 정자 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연못의 물결 소리만이 은근히 그 둘 사이를 채우고 있었지요. 악사 나리, 이 깊은 밤에 어인 일로. 은비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어쩐 일로 나오셨나요? 잠이 안 왔는데
환청처럼 들리는 가야금 소리에 이끌려 이렇게 나오게 되었답니다. 한결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과 마주친 순간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하였지요. 그의 푸른 악사 옷자락은 가느다란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악사님의 연주는 제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하였어요.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한결에게 전하였답니다. 한결은 잠시 숨을 삼킨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저는 가야금으로 마음을 전하지요. 아가씨께서 그것을 느끼셨다면 제 연주가 제대로 운율을 탔군요. 그의 손가락이 가야금 줄을 살짝 건드리자 희미한 음이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은비는 그 소리에 이끌리듯 천천히 정자 안으로 들어섰지요. 저도 가야금 줄을 한번 튕겨보아도 될까요? 한결은 조용히 가야금을 은비에게 내밀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가야금 위에 닿았고 줄을 스치자 맑은 소리가 은은하게 정원을 채웠습니다. 이 가야금 참 따뜻한 소리를 내는군요. 그녀의 눈동자는 작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조용한 밤 공기 속으로 번져나갔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살며시 스쳤어요. 은비의 손은 부드럽고 따스하였고 한결의 손에는 가야금 줄을 오래도록 튕기며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답니다. 그 짧은 접촉에 두 사람은 나란히 숨을 멈추었지요. 달빛이 고요히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호롱불은 바람결에 깜빡이며 그림자를 일렁이게 하였답니다. 악사나리. 은비가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어요. 그녀의 음성엔 조심스러움과 떨림이 엷게 배어 있었지요. 한결은 그녀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답니다. 아가씨, 이 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금세 갈라지고 말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추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답니다. 정원 너머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는 바로 윤태준이었답니다. 화려한 두루마기를 입은 그가 달빛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지요. 은비 아가씨, 여기 계셨군요. 오랜만에 궁궐에서 잠을 청하시니 불편함은 없는지 찾아가 보았는데 안 보이셔서 이렇게 찾아 나섰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셨군요. 이 사람은 아까 낮에 보았던 악사?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그는 곧장 한결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답니다. 악사. 감히 양반가의 규수와 몰래 만나다니. 엄연히 반상의 법도가 있거늘 자네 목숨이 몇 개나 되는가? 은비는 다급히 한결 앞에 나서며 태준을 가로막았어요. 태준 도련님, 오해이옵니다. 단지 연주를 듣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또렷이 말했지만 두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한결은 고개를 조아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답니다. 실례하였습니다. 나리,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의 가슴은 묵직하게 욱신거리고 있었어요. 태주는 곧장 은비의 팔을 움켜쥐었고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은비 아가씨, 방으로 돌아가시지요. 궁 안에서는 각별히 조심하시고 이런 천한 자와 다시는 어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비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태준의 강압적인 시선에 눌려 결국 정자를 벗어나고 말았어요. 떠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 그녀의 눈엔 미안함과 미련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답니다. 태준이 사라진 뒤 한결은 정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가야금을 꾹 움켜쥐었지만 더는 연주할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돌아온 은비의 귓가에는 아직도 한결의 가야금 소리가 잔잔히 맴돌고 있었답니다. 정원에서 나눈 짧은 만남은 그녀의 가슴을 끝없이 두근거리게 했답니다. 악사나리 왜 제 마음을 이토록 흔들어 놓으신 겁니까? 그녀는 치맛자락을 꽉 쥐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하지만 곧 태준의 얼어붙은 눈빛과 신분의 차이로 다가오는 압박감이 다시금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한결을 향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궁궐의 연회는 더욱 화려하게 이어졌습니다. 등불이 깜빡이는 대궐 안뜰은 마치 별빛이 땅 위에 흩뿌려진 듯 하였지요. 이한결은 왕의 특별 요청을 받고 금지된 곡이라 전해지는 비월곡을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의 손은 가야금을 어루만지며 떨림을 감추었고 마음속으로는 은비의 달빛 같은 눈동자가 아른거렸던 것이었어요. 이 곡이 어찌 금지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아가씨께 닿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한결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가야금 줄을 조율하였습니다. 연회장이 고요해지자 한결의 손가락이 줄을 튕겼습니다. 맑고 깊은 음률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마치 달빛이 물결 위에 흩어지듯 부드럽게 번져갔지요. 그러나 곡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가야금의 몸체에서 미세한 진동과 함께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결은 놀라 손을 멈추었으나 이미 연회장은 그의 연주에 빠져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였고 고관대작들은 잔을 내려놓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한쪽 그림자 속에 서 있던 늙은 내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결을 바라보며 무언가 두려운 비밀을 떠올리는 듯 하였지요. 연주가 끝난 뒤 한결은 단상에서 물러나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늙은 내관이 다급히 다가와 그의 소매를 붙잡았답니다. 악사, 그대가 연주한 곡은 금지된 비월곡이 아니오. 그 가야금 어디서 얻은 것이오? 내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고가 뒤섞여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결은 당황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스승께 물려받은 가야금일 뿐입니다. 어찌 금지된 곡이라 하시는지요? 내관은 한결의 팔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그 곡을 다시 연주하면 그대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오. 이 가야금은 폐위된 단종의 유물이라 전해지는 물건이니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오. 한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내관에게 캐묻듯 물었습니다. 그걸 내관나리께서 어찌하신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귀는 속일 수 없다네.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미세하게 떨렸던 그 음색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네. 한결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하였으나 내관은 더 말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상석에서 은비가 이 장면을 멀리서 목격하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고 한결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약혼자 윤태준의 매서운 시선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은비 아가씨, 오늘 연애는 즐거우신가요? 아가씨께서 가야금 소리를 매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음류를 즐기시는 것으로 끝내시지요. 연주하는 이까지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은비는 태준의 차가운 말에 숨을 삼켰으나 마음속으로는 한결의 가야금 소리가 여전히 맴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태준 도련님,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연주를 감상하였을 뿐이에요. 그녀는 또렷이 말하였지만 태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그녀를 꿰뚫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한결은 궁궐 밖으로 나와 한양의 어두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야금을 맨 그의 그림자는 달빛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내관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은비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태준의 냉랭한 목소리가 뒤엉켜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가야금 정말 단종의 유품이란 말인가? 어찌 스승께서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야금의 나뭇결을 어루만졌답니다. 그 순간 가야금의 몸체에서 미세한 틈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는 놀라 가야금을 달빛 아래로 들어 올렸고 그 틈 안에서 얇은 비단 조각이 살짝 드러나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편 은비는 방으로 돌아와 창문 너머 달빛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결의 가야금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의 깊고 그윽한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답니다. 악사 날이 어찌 제 마음을 이토록 흔들어 놓으신 겁니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들려주었던 오래된 가야금 소리와 한 악사의 이야기가 떠오른 것이었어요. 그 악사는 단종을 섬겼던 충신의 후예라 전해졌고 그의 가야금에는 왕실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였답니다. 은비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마 한결나리의 가야금이 그 유물이란 말인가?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불현듯 한결을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던 것이었어요. 다음 날 깊은 밤, 은비는 궁녀들의 눈을 피해 몰래 지난번 악사를 보았던 정자로 다시 한번 발길을 옮겨보았습니다. 한결은 그곳에서 가야금을 조율하며 홀로 있었지요. 그의 손가락은 줄을 튕기며 맑은 음을 뽑아내고 있었답니다. 은비는 조심스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악사 날이 어젯밤에 연주 그 곡이 비월곡이었지요? 혹시 그 가야금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한결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은비의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비단 조각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답니다. 그 비단에는 오래된 한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마치 지도처럼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요. 이것을 어젯밤 발견하였습니다. 스승께서도 이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아가씨, 어찌 이 곡을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받아들며 말하였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종의 유품이라 전해지는 가야금에 왕실에 숨긴 비밀이 있다고 하였지요. 혹시 이 비단이 그 단서가 아닐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운명의 끈이 그들을 얽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원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준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은비 아가씨, 또 이 천한 악사와 몰래 만나다니.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은비는 다급히 한결 앞에 서며 태준을 막아섰습니다. 태준 도련님, 오해입니다. 단지 궁금한 이야기가 있어 확인차 다시 악사나리를 보게 된 것이에요. 순간 은비는 다급한 마음에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지요. 태준이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감지한 뒤였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나서지 않고 두 사람을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말하였답니다. 좋소, 은비 아가씨. 그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두고 보겠소. 그는 등을 돌려 사라졌고 그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답니다. 태준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하인들이 사라진 어둠 너머에서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은비와 한결은 비단 조각을 품속에서 꺼내며 은비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이 비단에 적힌 지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내관의 경고와 태준나리의 저기가 심상치 않으니 서둘러야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였으나 눈빛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답니다. 악사나리, 이 가야금의 비밀이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더라도 제 어머니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비밀은 왕실의 중대한 일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손은 한결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고 한복 소매는 바람에 살짝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정원 너머에서 나뭇가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결은 재빨리 은비를 정자 뒤로 숨기며 가야금을 품에 안았어요.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검은 복면을 쓰고 손에 단도를 쥔 자들이었지요. 한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은비의 숨소리마저 고요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악사 이한결, 그 가야금을 내놓아라. 복면 중 하나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의 단도 끝이 달빛에 번쩍였답니다. 한결은 침착히 대답하였으나 손은 가야금을 더욱 단단히 쥐고 있었어요. 이 가야금은 제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찌 감히 내놓으라는 겁니까? 복면이는 냉소하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대의 목숨을 원한다면 얌전히 따르는 게 좋을 것이야. 그 가야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으니 그 순간 다른 복면인이 은비를 발견하고 단도를 겨누었답니다. 은비는 놀라 숨을 삼켰으나 눈빛만은 두려움 없이 빛나고 있었지요. 그대들 감히 궁궐에서 칼을 뽑다니. 누구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냐? 은비의 목소리는 떨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였습니다. 복면이는 대답 대신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고 한결은 본능적으로 가야금을 들어 복면인의 손을 쳐냈답니다. 단도가 땅에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정원의 고요를 깨뜨렸어요. 한결은 은비의 손을 잡고 정원을 가로질러 달아났습니다. 복면인들이 뒤를 쫓았으나 궁궐의 복잡한 골목과 정원은 그들의 발걸음을 잠시나마 늦추었답니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궁궐의 외곽, 오래된 서고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공주가 은비에게 알려준 비밀스러운 장소였던 것이었어요. 서고 안은 어둡고 축축하였으며 오래된 비단 두루마기와 서책들이 먼지 속에 쌓여 있었답니다. 한결은 가야금을 내려놓고 비단 조각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달빛이 창호 틈으로 스며들어 비단 위에 한자를 비추었고 그 글자는 옥새라는 단어와 함께 미로 같은 지도를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옥새 설마 선왕의 옥새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결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갈라져 있었지요. 은비는 비단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비밀이 이것이었군요. 단종의 옥새는 폐위된 후 사라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가야금이 그 단서를 품고 있었군요.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결의로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서고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준이 하인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답니다. 은비 아가씨, 그대가 이 천한 악사와 함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이제 제게 맡기시고 물러나 있으시지요. 아가씨와 악사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고 하인들은 서고의 출구를 막아섰습니다. 은비는 한결의 곁에 바짝 서며 말하였습니다. 태준 도련님, 이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 태준 도련님께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고 태준의 눈썹이 순간 꿈틀하였답니다. 태준은 냉소하며 한결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악사가 갖고 있는 가야금이 단종의 유품이라는 사실과 그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이미 궁궐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대가 내게 가야금을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의 단도가 한결의 목을 겨누었고 서고 안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결은 가야금을 품에 안으며 침착히 대답하였습니다. 이 가야금은 제 스승의 유품이자 제 마음을 담은 물건입니다. 그대가 원하는 권력 따위에 넘길 수 없지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였으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은비가 재빨리 서고의 촛불을 손으로 쳐서 껐습니다. 어둠이 서고를 뒤덮었고 태준과 하인들은 당황하며 주춤거렸어요. 한결은 은비의 손을 잡고 서고의 비밀 통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태준의 고함과 하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통로 끝에서 그들은 궁궐 외곽의 작은 샘터로 빠져나왔어요. 달빛 아래 샘물은 고요히 반짝였고 한결은 가야금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그의 팔을 잡으며 다급히 속삭였답니다. 악사나리, 태준 도련님이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단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해요.
옥새를 찾기 전에 마음을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서둘러 지도가 가리키는 한양 외곽의 오래된 사찰로 서둘러 발길을 옮겼답니다. 청운사에 당도했을 때 사찰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답니다. 낡은 목조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오래된 향내가 한결과 은비를 맞이하였지요. 본당 안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비는 비단 지도를 펼쳐들고 본당 뒤편의 석탑을 가리켰어요. 지도에 따르면 옥새는 이 석탑 아래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한결은 조심스레 석탑 주변을 살피었지요. 바닥에 돌판 하나가 미세히 흔들리는 것을 발견한 그는 은비와 함께 힘을 합쳐 돌을 들어 올렸답니다. 그 아래에는 좁은 지하 통로가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통로로 내려가니 벽에는 오래된 글씨와 가야금 음류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자를 열자 단종의 옥새가 달빛처럼 빛을 발하며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대들이 찾은 것이 옥새였군. 언제 쫓아왔는지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메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지하 통로로 들어와 있었지요. 그의 손에 쥔 단도가 번쩍 빛났답니다. 가야금을 넘기고 옥새를 바쳐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은비는 한결의 곁에 바짝 붙으며 태준을 쏘아보았어요. 그대의 탐욕은 이 나라를 망칠 뿐이오. 이 옥새는 왕실의 정통을 지키는 상징이거늘 사사로이 개인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던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냉소하며 다가왔지요. 정통, 그따위 허울 좋은 말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의 하인들이 한결과 은비를 애워싸기 시작했답니다. 한결은 은비를 뒤로 물리며 가야금을 높이 들었어요. 태준나리, 이 가야금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야. 이 안에 담긴 음률은 조선의 혼을 지키는 힘이 있어.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비월곡을 한번 연주하고 이 옥새를 내어주겠소. 그리하여 한결이 비월곡을 연주하자 연주 중간에 미세하게 음률이 떨리는 부분에서 음률이 거세게 울려 퍼지자 지하 공간의 벽이 진동하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태준과 하인들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던 것이었습니다. 한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은비의 손을 잡아 통로 밖으로 달렸답니다. 청운사의 마당에 나온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은비는 옥새를 품에 꼭 안고 말하였지요. 악사나리, 저들이 돌무덤을 뚫고 빠져나오기 전에 이 옥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답니다. 아가씨, 이 옥새는 많은 것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 이 옥새를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이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둘러 궁궐로 향하여 은비의 오랜 버신 효령공주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지요. 이윽고 궁궐에 도착한 두 사람은 효령공주를 찾아갔고 두 사람의 다급한 방문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그들을 후원 깊숙한 방으로 맞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등불로 밝혀져 있었고 공주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날카로운 예감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은비,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더냐?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오랜 벗에 대한 따스함이 담겨 있었지만 상황의 중대함을 감지한 긴장감도 엿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은비는 숨을 고르며 품속에서 단종의 옥새를 꺼내 보였답니다. 공주 마마, 이 옥새는 사라진 단종 임금의 것이옵니다. 공주는 옥새를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근심으로 떨리고 있었답니다. 은비는 가야금을 내려다보며 대답하였지요. 이 가야금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어 얻게 된 것입니다. 공주는 옥새를 손에 들고 조심스레 살펴보며 물었어요.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느냐? 이 물건이 세상에 알려지면 궁 안이 뒤흔들릴 것이야.
은비는 한결을 곁눈질하며 대답하였답니다. 태준이 이 비밀을 알고 저희를 쫓고 있사옵니다. 그자의 손에 이 옥새가 들어가면 나라에 큰 파란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공주는 잠시 침묵한 채 옥새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과 결단이 교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대왕대비 마마께 전해야겠구나.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궁중의 눈과 귀가 사방에 있으니 공주는 두 사람을 비밀리에 대왕대비의 처소로 안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대왕대비는 늙으셨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우셨답니다. 옥새를 본 그녀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지요. 이 물건이 세상에 드러나면 조정은 혼란에 빠질 것이야. 단종의 이름은 아직도 백성의 가슴에 살아있으니 이를 빌미로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생겨날지 모른다. 대왕대비는 옥새를 비단에 싸서 깊은 궤 속에 숨기셨습니다. 이 일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너희 둘도 입을 다물어야 하느니라. 한결과 은비는 고개를 숙이며 대왕대비의 뜻을 따르겠노라 맹세하였어요. 대왕대비는 그들의 충심을 읽고 미소를 지으셨지요. 너희의 용기와 사랑이 이 옥새를 지켰구나. 이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그녀는 두 사람에게 궁궐 밖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밀히 도움을 주셨답니다. 한편 태주는 대왕대비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옥새를 손에 넣지 못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대왕대비의 위험 있는 눈빛 앞에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태준, 내가 이 일을 입 밖에 낸다면 너의 목이 먼저 날아갈 것이야. 대왕대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답니다. 하지만 내 충성을 잊지 않으리라. 이 일을 덮는 대가로 높은 벼슬을 내려주마. 태주는 탐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권력의 맛을 보았지만 그 이상을 넘볼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결과 은비는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로 물러나 조용히 삶을 꾸려갔답니다. 한결은 가야금을 연주하며 마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그들의 사랑을 지켰지요.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마을의 강변에서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은비가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서방님, 이 가야금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지요. 한결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요. 이 음률은 우리의 운명이었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오. 그들의 뒤로 강물은 고요히 흐르고 가야금의 선율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답니다. 옥새의 비밀은 대왕대비의 손에 안전히 묻혔고 조선의 평화는 한동안 지켜졌던 것이었습니다. 한결과 은비의 사랑은 그 어떤 음모보다 강하게 빛났으며 그들의 삶은 서로를 위한 노래로 가득 찼겠지요. 과부집에 들어온 선비. 조선 중기의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녘에 은양은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28배 젊은 과부였습니다. 과부로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조선의 법도는 엄하여 재혼은 금지된 일이었고 은양은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밤마다 달빛 아래서 옷감을 짜곤 하였답니다. 그녀의 집은 마을 외곽 대숲이 우거진 언덕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옷감을 짜는 손길은 섬세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꾸만 허공을 헤매곤 하였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삶이라 할 수 있을까? 너무 외롭다. 은양은 달을 보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현호, 한양에서 내려온 서생이라 하였습니다. 현호는 마을 어귀에 오래된 객주집에 묵으며 낮에는 책을 읽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곤 하였어요. 그는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따뜻한 젊은이였지요. 마을 안악들은 현호를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서생 어딘가 수상쩍지 않아?
아니, 저렇게 점잖은 양반이 수상할 리 있겠어. 아니, 멀쩡히 생겨서 연고도 없는 이런 곳에서 머물고 있단 말이야? 이런 말들이 오가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달밤 은양이 물동이를 이고 샘터로 가는 길 현우가 대나무 사이로 홀로 거닐고 있었어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니 은양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하였지요. 이 늦은 밤에 어찌 이곳에 계신지요? 은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현우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달이 어찌나 고운지 잠이 오지 않아 나와 보았습니다. 부인은 이 밤중에 어찌 물동이를 이고 계시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은양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였어요. 은양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침착하려 애쓰며 말하였지요. 집에 물이 떨어져서요. 혼자 사는 몸이니 밤이라도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혼자 나와서 물을 깃곤 한답니다. 라며 그녀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 말하고 말았답니다. 달이 밝지만 그래도 밤길이니 제가 동행을 해드리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외로운 밤길 외롭지 않게 물을 길어올 수 있겠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대숲을 따라 한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현우는 한양에서의 삶, 책과 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은양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았던 것이었지요. 그 순간 은양의 마음에 몽골몽골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은양과 현우는 마을 곳곳에서 자꾸만 마주쳤답니다. 샘터에서 물을 깃다가 장터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스치다가 그리고 달빛이 드리운 대나무 숲길을 거닐다가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아는 척하였죠. 눈빛은 짧게 얽혔지만 마음은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서로를 향한 끌림은 숨길 수 없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거리를 두는 그 묘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던 것이었어요. 은양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였지만 현우와 스칠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콩닥거림은 억제할 수 없었답니다. 그의 따스한 눈빛, 낮게 깔리는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조선의 엄한 법도는 과부의 새사랑을 용납지 않았고 잘못되면 돌에 맞을 죄라 하였지만 현우를 떠올릴 때면 그런 두려움도 잊히곤 하였답니다. 현우 역시 은양을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대숲길에서 마주친 그는 은양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죠. 밤이면 왠지 대나무 숲에 자꾸 나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연휴에는 혹시나 또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올까 기대심에 나오곤 한답니다. 현우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은양은 은근히 기뻤답니다. 은양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한 발 물러섰답니다. 선비님, 그런 말씀 마시어요. 저는 과부인 몸, 누군가에게 연정을 느끼기에 죄가 많은 몸이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현우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어요. 현우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소, 부인. 하지만 이 마음만은 막을 길이 없구려. 그는 더 다가서지 않고 그저 부드러운 눈길만 남긴 채 스쳐 지나갔답니다. 은양의 가슴은 또 한 번 콩닥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을 곳곳에서 고개만 살짝 숙이며 스쳐 지나기를 반복하였어요. 때로는 샘터에서 물동이를 들고 눈인사를 나누었고, 때로는 장터에서 짐짓 모른 척하며 곁눈질로 서로를 확인하였답니다. 대숲길에서는 달빛 아래 마주쳐도 애써 태연히 걸음을 옮겼지만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그 순간 마음만은 한껏 가까워졌던 것이었죠. 은양과 현우의 밀당은 그저 두 사람만의 달콤한 비밀로 남아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저녁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마을 어귀에 오래된 정자나무가 폭풍의 뿌리가 흔들려 쓰러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모두가 모여 나무를 지탱할 방법을 의논하였답니다. 은양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무 곁으로 달려갔고
현호 역시 책을 내려놓고 뛰어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힐끗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죠. 마을 장정들이 밧줄을 묶어 나무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바람은 거세고 나무는 점점 더 기울어졌답니다. 그때 현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어요. 이 나무를 살리려면 밧줄을 저쪽 큰 바위에 단단히 묶고 뿌리 밑에 흙을 채워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그의 지시에 따랐답니다. 은양은 곁에서 현호가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의 침착한 모습이 그녀에게 새삼 믿음직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일이 순조롭지 않았어요. 밧줄을 묶던 장정 하나가 실수로 발을 헛디져 무거운 바위가 굴러떨어질 뻔하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질 때 은양이 본능적으로 뛰어들어 바위를 붙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 현호가 그녀를 재빨리 끌어당겨 품에 안았지요. 바위는 아슬아슬하게 멈췄고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하지만 은양과 현호는 서로의 품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현호의 팔은 은양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고 은양의 몸에서 풍기는 달콤한 분내는 현호를 불끈 달아오르게 했지요. 부인, 괜찮으시오? 현호는 불끈 달아오른 마음을 애써 진정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은양은 얼굴이 화끈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선비님 덕분에 무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살리느라 정신없었지만 두 사람의 그 짧은 순간은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듯 강렬하였어요. 그날 밤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은 대숲길에서 다시 마주쳤답니다. 늘 그렇듯 고개를 숙이며 스쳐 지나려 했지만 현호는 걸음을 멈추고 은양을 바라보았어요. 부인, 오늘 그대가 뛰어든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질 뻔하였소. 그대를 잃을까 두려웠소. 그의 말은 솔직하고 뜨거웠죠. 은양은 더 이상 밀당으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선비님, 오늘 선비님 모습은 어찌나 듬직하시던지요. 이런 분이 곁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놓였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떨리며 수줍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순간 대숲 사이로 불어온 바람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현호는 은양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고 은양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요. 법도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잠시 잊혔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그날의 소동 속에서 마침내 하나로 맞닿았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내의 품속에서 은양은 달콤함에 꿈속에서 헤매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던 어느 날 밤 대숲 깊은 곳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달빛이 더욱 밝게 비추는 그곳에서 현호는 은양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답니다. 부인, 나와 함께 이 마을을 떠나지 않겠소? 멀리, 우리를 아는 이 없는 곳으로. 그의 목소리는 간절하였고 눈빛은 은양의 마음을 녹이고도 남았어요. 은양은 그의 말에 심장이 요동쳤지만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선비님, 이곳을 떠난다 한들 세상의 눈과 법도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이곳에 터가 있는데 가진 것 없이 멀리 간다는 것은 무모한 짓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현호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의 넓은 품은 따뜻했고 은양은 그 품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진한 사랑을 나누었어요. 은양은 현호의 품에 안겨 잊고 지냈던 따스함과 설렘을 되찾았답니다. 하지만 현호는 다시금 졸으며 말하였습니다. 부인,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소. 나와 함께 떠나줘. 은양은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며 말하였어요. 선비님, 떠나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이곳에서
우리 함께할 길을 찾아보아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마음은 지혜를 찾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지요. 은양은 며칠 동안 골똘히 생각하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현우와 사랑을 이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의 곁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 그녀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지요. 내 집에 머슴이 필요하다 하여 선비님을 머슴으로 들이면 어떻겠소? 은양이 현우에게 조심스레 제안하였습니다. 현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껄껄 웃었답니다. 나를 머슴으로 그대 곁에 있다면야 머슴이라도 기꺼이 하겠소. 그는 은양의 손을 잡으며 따스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죠. 은양은 현우가 머슴으로 들어오는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일부러 품삯을 주며 집안일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하였답니다. 며칠 뒤 은양은 마을 우물터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우리 집에 땔감 패고 힘든 집안일을 도와줄 힘센 머슴이 필요하니 누구 좋은 사람 없겠소? 이를 들은 마을 안악 하나가 답하였죠. 현우 선비가 책만 읽는 줄 알았더니 요즘 힘쓰는 일도 곧잘 한다던데 그를 불러보는 게 어떻겠소? 은양은 짐짓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어머, 그래요? 책만 읽으시는 줄 알았더니 일도 종종 하시나 봐요. 주막에서 머무니 소소한 일이라도 해서 품삯을 번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현우 선비님에게 부탁해봐야겠네. 품삯은 넉넉히 줄 수 있으니 일을 잘해주었으면 좋겠구먼. 그리하여 은양은 현우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첫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현우에게 장작을 패게 하였죠. 현우는 도끼를 들고 힘차게 나무를 쪼갰고 은양은 그 옆에서 그런 현우를 바라보며 마치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흐뭇해했지요. 그녀는 하루 품삯을 건네며 말하였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보기보다 힘이 세신데요. 내일도 이렇게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을 어귀를 지나던 이들이 이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현우가 서생이라더니 제법 힘쓰는 일도 잘하는구먼. 은양이 과부라 혼자 힘으로 집안일을 꾸려나가기 힘들었을 텐데 일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든든하겠구먼. 이처럼 은양은 현우가 이를 돕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보여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과부인 은양이 품삯을 주며 머슴을 부린다는 명분에 더는 큰 소리를 내지 못하였어요. 그리하여 은양은 남들에게 맡겼던 땅들까지 모두 회수하여 현우 선비에게 맡기고 아예 현우를 머슴으로 들여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지요. 소문은 현실이 되었고 현우는 명분 있게 은양의 집에 머슴살이하며 낮에는 일을 하고 밤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고 달콤한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은양은 현우의 넓은 품에 안겨 여인으로서의 행복을 매일 밤 느꼈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레 사랑을 키워갔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평온했던 날들은 오래가지 못하였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포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한양에서 죄를 짓고 떠돌아다니는 서생들을 색출하라는 명이 떨어졌다며 마을에 낯선 서생이 있는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포졸들이 마을 어귀를 누비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통에 마을 사람들은 서생이라면 누구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답니다. 그 가운데 은양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며 책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보였던 현우가 공공연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죠. 마을 어귀의 주막에 모인 이들은 삼삼오오 둘러앉아 현우를 두고 쑥덕거리기 시작하였답니다. 한 백발노인이 수염을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어요. 현우 그 사람이 서생이라 하여 주막에 있을 때 책만 파던 선비 아니었던가? 한양에서 죄를 짓고 도망친 서생을 찾는다니 혹 그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구먼. 곁에 있던 젊은 농부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였죠.
글쎄요. 포졸들이 마을에 낯선 서생을 찾는다 하니 현호선비가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조용한 사람일수록 속을 알기 어려운 법이라 하였죠. 그렇다면 은양댁도 무언가 알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 아니오? 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마을 장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 장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였죠. 현호선비가 한양에서 온 서생이라던데 혹시 그자가 포졸들이 찾는 자 중 하나 아니오? 은양의 집에서 머슴 노릇을 하며 몸을 숨긴 게 아닐까요? 이에 한 안악이 손사래를 치며 답하였어요. 에이, 그저 책 읽는 서생이 머슴일 돕는 걸로 보였는데 설마 그런 큰 죄를 지었겠소? 그래도 마음이 영 찜찜하오. 이처럼 마을 곳곳에서 현호를 둘러싼 이야기가 떠들썩하였어요. 어떤 이는 그의 학식을 치켜세우며 믿을 수 없다고 하였고, 어떤 이는 포졸의 수색에 힘을 보태며 의심을 키웠답니다. 하지만 모두의 입에 오르는 궁금증은 하나였어요. 서생인 현호선비가 과연 한양에서 쫓기는 잔지, 그의 숨겨진 속내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어 하였던 것이었죠. 그리하여 은양의 집 앞은 점점 더 많은 이들로 북적이기 시작하였답니다. 은양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현호를 지키고자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선비님, 포졸들이 서생을 찾고 있다던데 혹시 선비님은 포졸들이 찾고 있는 서생은 아닌지요? 그녀가 다급히 묻자 현호는 침착한 얼굴로 답하였죠. 부인, 나는 한양에서 금서를 읽은 죄로 의심받는 몸이오. 하지만 그 책들은 백성의 삶을 더 낫게 만들 방도를 담은 것일 뿐 반역과는 무관하오. 나를 믿어줘. 은양은 그의 맑은 눈빛을 바라보며 결심하였어요. 선비님 말씀을 믿겠어요. 그럼 선비님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방도를 찾아야겠어요. 그리하여 은양과 현호는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짜냈답니다. 은양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마을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이 없는 것이 늘 아쉬웠어요. 선비님의 학식을 빌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면 마을 사람들도 선비님을 귀히 여기지 않겠어요? 포졸들의 의심도 자연스레 멀어질 것이고요. 현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야말로 좋은 생각이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이 마을에 뿌리 내리고 싶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이 계획에 마음을 모았답니다. 은양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어요. 그녀는 마을의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먼저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 장정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김 영감에게 다가갔답니다. 영감님, 우리 마을에 아이들은 많이 있지만 서당이 없어 가난한 집 아이들은 글 한자 모르고 커가는 것이 늘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이참에 현호 선비님께 글방을 세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보는 건 어떨까요? 선비님이 학식이 깊어 충분히 아이들 글을 가르치는 데는 문제가 없을 듯하여서요. 김 영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야 좋은 일이구먼. 현호선비가 아이들에게 한학을 가르치면 가난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큰 보탬이 되겠소. 다음으로 은양은 마을 우물가에서 안악들과 수다를 나누는 틈을 타 말을 꺼냈답니다. 이 마을에 서당이 없어 아이들이 글 공부를 못하니 현우 선비가 대청마루를 내주면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품삯도 받지 않겠다 하니 어찌들 생각하세요? 안악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였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내 아들놈도 글을 좀 배웠으면 싶었는데 먹고 살기 바쁜 우리네 살림살이에 애들 가르칠 돈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늘 걱정이 앞섰는데 현호 선비 덕에 우리 애들 글을 배우게 생겼구먼. 다른 안악도 맞장구 쳤어요. 현호 선비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스승이 될 것 같구려. 그리하여 은양의 집 대청마루는 곧 아이들로 북적이는 서당이 되었답니다. 현호는 아침이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천자문을 시작으로 논어와 맹자를 가르쳤어요. 그는 엄격하면서도 따뜻하게 아이들을 이끌었어요. 글은 마음을 닦는 도구요. 세상을 아는 열쇠라 하였다. 열심히 배우거라. 아이들은 현호의 말에 귀 기울이며
붓을 들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호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점차 그를 신뢰하기 시작하였지요. 은양은 대청마루 한쪽에서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준비하며 현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단정한 모습과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답니다. 현호 역시 가르침을 마친 뒤 은양과 눈이 마주칠 때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현호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은양의 집에 머물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들을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어요. 처음엔 선비가 무슨 머슴살이야.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며 수군거리던 이들도 현호가 서당 스승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은양이 그를 돕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받아들였답니다. 어떤 이는 그들을 부부라 여겼고 어떤 이는 현호를 스승이라 불렀으며 또 어떤 이는 여전히 머슴이라 생각하였죠. 하지만 누구도 그들의 삶을 수군대거나 트집 잡는 이는 없었어요. 은양과 현호의 묘안은 이렇게 마을 속에서 두 사람의 자리를 단단히 잡아주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은양의 집은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현호의 서당에서 글을 배우며 자랐고 마을 사람들은 현호를 믿음직한 아이들의 스승으로 여기게 되었답니다. 포졸들의 의심도 어느새 멀어져 한양에서 온 서생을 색출하던 소문은 희미한 옛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은양과 현호는 서로의 곁에서 조용히 행복을 쌓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서생들이 마을에 나타났답니다. 그들은 서너 명씩 무리를 지어 은양의 집을 찾아왔어요. 겉으로는 현호를 만나러 온 학자라 하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현호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대청마루로 안내하였답니다. 먼 길을 오느라 수고하였소. 우선 이곳에서 편히 쉬어 가시지요. 현호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였고 은양은 손님들을 위해 차와 간단한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하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낯선 서생들의 방문에 고개를 갸웃하였죠. 현호 선비님 집에 웬 서생들이 자꾸 드나드는 게요? 뭐 한양에 살 때 각별히 지냈던 중마고겠지? 라며 수군거렸답니다. 하지만 현호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마을에 뿌리내린 터라 더는 의심을 품는 이는 없었어요. 은양은 서생들이 머무는 동안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그녀는 현호가 이들과 나누는 대화가 단순한 학문 이상의 무언가임을 어렴풋이 느끼며 그의 뜻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현호와 서생들은 가끔씩 모여서 무언가를 논의하고 만들고 쓰고 하였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이 읽기 쉬운 음문으로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책은 글을 막 배우는 아이들이나 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와 지혜를 담은 것이었죠. 하지만 나라에서는 이런 책이 아직 인정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금서로 여겨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등불을 낮추고 문을 굳게 닫은 채 밤새 글을 쓰고 책을 엮었어요. 현호가 나지막이 말하였죠. 이 책은 백성들의 눈을 열어줄 것이오. 비록 지금은 숨겨야 하지만 언젠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이오. 서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었답니다. 은양은 곁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녀는 현호의 큰 뜻을 알게 되면서 그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죠. 서생들이 떠난 뒤 현호는 은양에게 조용히 말하였답니다. 부인, 이 일은 위험하지만 백성들을 위한 길이라 믿소. 그대도 우리의 일을 지지해 주겠소? 은양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비님, 어떤 풍파가 닥치더라도 함께하겠어요.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답니다.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일은 오래 숨겨지지 못하였어요. 어느 날 한양에서 포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던 것이었죠. 그들은 나라에서 금서를 만드는 자들을 색출하라는 엄명을 받고 마을에
낯선 서생들이 드나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답니다. 포졸들은 은양의 집을 에워싸고 대청마루에 있던 현우와 서생들을 단숨에 포박하였어요. 너희가 금서를 만들어 나라를 어지럽히려 하였구나. 포졸 우두머리가 호통을 치자 현우는 침착히 답하였죠. 우리는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책을 만들었을 뿐 반역의 뜻은 없소. 하지만 포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현우와 서생들을 밧줄로 묶어 한양으로 끌고 갔답니다. 은양은 집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수군거렸죠. 현우 선비가 그런 큰일을 꾸미고 있었다니. 그 책이 뭐기에 포졸들이 저리 난리인 것이오? 어떤 이는 현우를 두둔하며 말하였어요. 현우가 잡혀간 뒤 마을은 술렁였어요. 그제야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현우의 진짜 뜻을 알게 되었답니다. 현우는 한자뿐 아니라 음문으로도 아이들을 가르쳤고 아이들이 쉽게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울 수 있도록 애썼던 것이었죠. 심지어 양반집 마님들도 현우와 서생들이 만든 음문책을 몰래 읽으며 책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한 마님은 놀라며 말하였죠. 이 책은 우리의 시름을 달래주고 세상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려주었소. 마을 아이들은 서당에서 배운 음문 덕에 이야기책을 술술 읽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한 아이가 말하였죠. 스승님이 가르쳐준 글 덕에 책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구나 하고 배웠어요. 마을 안악들도 모여 수군거렸답니다. 현우 선비가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책을 만들어 주었는데 어찌 포졸들이 그를 잡아갔단 말이오? 그 책이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나라에서 일을 금한다니 터무니없구려. 은양은 현우가 끌려간 뒤 눈물을 삼키며 결심하였어요. 선비님의 뜻을 지키려면 마을 사람들과 힘을 모아야겠어. 그녀는 마을 유지들과 안악들을 찾아다니며 말하였답니다. 현우 선비는 우리 아이들과 백성들을 위해 음문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잘못이 없어요. 단지 우매한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뿐입니다. 그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구하려면 사토께 탄원서를 올려야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김영감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하였죠. 현우 선비가 우리 마을에 큰 은혜를 끼쳤으니 그를 그렇게 벌을 받게 할 수는 없지.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현우 선비를 구명할 탄원서를 쓰기 시작하였답니다. 아이들은 서당에서 배운 글씨로 현우의 가르침을 칭송하는 글을 썼고 양반집 마님들은 음문책이 가져온 지혜와 즐거움을 적었어요. 은양은 그 탄원서를 들고 사또에게 찾아갔지요. 사또 나으리, 현우 선비는 마을 아이들과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책을 만들었을 뿐 반역의 뜻은 없었사옵니다. 이 탄원서를 보시고 그의 무고함을 규명해 주십시오. 사또는 탄원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이리도 한결같으니 이 일을 한양에 상소하여 살펴보겠다.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약속에 희망을 품고 탄원서를 더욱 정성껏 준비하였답니다. 아이들은 서당에서 배운 글씨로 현우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적었고 양반집 마님들은 음문책이 가져온 삶의 지혜와 즐거움을 구구절절 써내려갔어요. 심지어 글을 모르는 농부들도 마을 서당의 아이들에게 부탁해 현우가 마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썼답니다. 은양은 이 모든 글을 모아 단단히 묶고 사또에게 다시 찾아가 간곡히 청하였어요. 사또 나으리, 이 탄원서는 마을 사람 모두의 마음입니다. 현우 선비님의 무고함을 한양에 알려주십시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의 열의에 감동하여 탄원서를 한양의 조정에 계속해서 상소하였답니다. 그는 자신의 관인을 찍은 상소문과 함께 은양이 건넨 탄원서를 조심스레 꾸려보냈답니다. 이 마을의 백성들이 이리도 한마음이니 그 뜻을 임금님께 전하지 않을 수 없구나. 사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가슴 벅찬 희망을 품었어요.
은양은 매일 밤 대나무 숲길에 나가 정한수를 떠놓고 현호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선비님, 곧 돌아오시리라 믿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을 것이에요. 한양에 도착한 탄원서는 조정의 관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답니다. 처음엔 금서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현호와 서생들을 엄히 다스리려던 관리들도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글을 읽으며 고개를 갸웃하였죠. 한 관리가 말하였어요. 이 인문책이 과연 반역을 꾀한 것인지 아니면 백성들을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겠소. 그리하여 조정은 인문책 몇 권을 불러들여 검토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책을 펼친 관리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는 나라를 비방하는 비밀글이나 야사가 아닌 순수한 삶의 지혜나 슬기롭고 재미있는 소설들로 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세상 이치를 배우고 농부들이 삶의 지침을 얻으며 마님들이 마음의 위안을 찾는 글이었답니다. 그리하여 이 소식은 마침내 임금님께 전해졌어요. 임금님은 인문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신하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책이 어찌하여 금서라 하였소? 백성들이 그를 깨치고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오? 한 신하가 조심스레 아뢰었답니다. 전하, 이 책은 허가 없이 만들어진 까닭에 금서로 여겨졌나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백성들을 어지럽히기는커녕 오히려 깨우치는데 큰 도움이 되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을 사람들의 탄원서를 다시 읽어보셨습니다. 아이들의 서툰 글씨, 마님들의 정갈한 문장, 농부들의 투박한 마음이 담긴 그 글들은 임금님의 마음을 움직였답니다. 임금님은 즉시 명을 내리셨어요. 현호 선비와 서생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뜻을 다시 살피거라. 이 인문책이 백성들에게 유익하다면 이를 널리 퍼뜨리는 방안을 논의하라. 이 소식은 한양에서 마을로 바람처럼 전해졌답니다. 포졸들은 현호와 서생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었고 현호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어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호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던 날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를 맞이하였답니다. 아이들은 스승님을 외치며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고 양반집 마님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선비님 덕에 우리도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농부들은 투박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였죠. 현호 선비, 그대가 없었으면 어찌 우리 아이들이 글을 알았겠습니까? 마을은 축제처럼 들썩였답니다. 은양은 집 앞에서 현호를 기다리다 그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선비님,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현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부인, 그대의 믿음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살렸소. 이제 다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소. 그러면서 현호 선비가 문서 하나를 은양에게 내밀었어요. 그것은 임금님께서 은양의 재혼을 허락한다는 문서였던 것이었지요. 은양은 너무 놀라 그만 현호 선비를 꼭 끌어안고 말았답니다. 그리하여 현호와 은양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혼례까지 치르게 되었답니다. 그 후 인문책은 조정의 허락을 받아 마을뿐 아니라 다른 고을에도 퍼져나갔어요. 그들의 사랑과 뜻은 인문책처럼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렸고 세월이 흘러도 절대 잊히지 않았던 것이었죠.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